상상해 보세요. 어떤 거대한 기업의 CEO가 매일같이 최고급 살찐소 30마리, 양 100마리, 그리고 막 작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먹여 살릴 만한 엄청난 양의 밀가루를 소비하는 겁니다. 와, 매일 그 정도면 거의 뭐 회사 기준뿌리가 뽑히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사는 파산하기는커녕 직원들의 불만도 전혀 없고 오히려 매일매일 축제를 벌이듯 번영하고 있다면요. 이게 현대의 거대한 글로벌 테크 기업이나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제국 이야기 같으신가요? 약간 비현실적으로 들리긴 하네요. 네, 근데 사실 이것은 무려 3,000년 전의 완벽한 조직 관리와 시스템에 관한 실제 기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조직 운영에 대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찾고 계시든 아니면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당신이든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는 당신의 그 갈증을 완벽하게 채워드릴 겁니다. 네, 우리가 오늘 샅샅이 해부해 볼 자료는 바로 열왕기상 사장이라는 고대 문헌입니다. 보통은 그냥 종교적인 텍스트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경영학적인,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 볼 겁니다. 맞아요. 종교적 배경은 잠시 내려놓고 보자는 거죠. 그렇죠. 한 국가, 아니 거의 거대한 제국이 정점에 달했을 때 권력을 도대체 어떻게 분산하고 물류를 어떻게 최적화하며 또 리더의 지적 역량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급의 사례 연구거든요. 진짜 리더십과 공급망 관리, 그 로지스틱스의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 텍스트 첫 부분을 보면서 가장 먼저 놀랬던 건 그냥 왕이랑 친한 측근들, 친구들을 모아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네,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조직도죠. 그러니까요. 명단을 보면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랴부터 시작해서 서기관 엘리호렙과 아히야, 사관 여호사밧, 군대장관 분하야, 그리고 관리장 아사랴, 왕의 버신 대신 사붓, 국내 대신 아히살, 또 노동력을 관리하는 감역관 아도니람까지 막 수많은 직책이 나와요. 맞습니다. 이름들이 좀 길긴 한데 그 역할들이 핵심이죠. 네. 이걸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국방부 장관, 홍보실장, 인사노무 책임자, 비서실장 등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분업화된 포춘 500대 기업의 조직도 그 오그 차트 그 자체더라고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 한 명에게 모든 정보나 결정권이 집중되면 이건 필연적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아, 리더 혼자 다 하려다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맞아요. 이 내각 명단이 보여주는 건 종교, 행정, 군사, 또 인프라 관리를 완벽하게 모듈화해서 분리했다는 뜻입니다. 특정 부서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권력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것을 아예 시스템적으로 방지해버린 거죠. 와, 3,000년 전에 이미 그런 모듈러를 대단하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중앙 내각의 분업화보다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게 따로 있었어요. 바로 지방 통치 시스템이었습니다. 12명의 관장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네. 문헌을 보면 전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벤훌, 벤데겔, 벤헤셋 같은 12명의 관장을 배치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들의 임무였어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썼죠. 맞아요. 각 관장이 1년에 딱 한 달씩만 왕실과 중앙정부를 위해 식물과 물자를 예비하는 책임을 졌다는 거. 저는 이걸 보자마자 이거 현대 클라우드 컴퓨팅의 부하 분산 그 로드 밸런싱 시스템이랑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주 푸울한 연결입니다. 트래픽이 한 서버에 확 몰려서 다운되지 않도록 12개의 서버에 순차적으로 분배하는 것과 완전히 같은 원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농경사회에서 세금을 1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징수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피로도는 극심해지고 지방경제는 성장할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뜯기기만 하니까 의욕이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책임질 달은 11월, 딱 한 달뿐이다 이렇게 정해주면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각 지역이 자체적인 부를 축적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겁니다. 아, 각 지역의 경제가 돌아갈 여유를 주는 거군요. 백성들 피로도도 확 줄여주고요. 네, 예측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준 거죠. 와, 그러니까 언젠가 또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없애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1월부터 12월까지 물류가 끊기지 않고 톱니바퀴처럼 딱딱 굴러들어오는 완벽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거네요.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디테일을 살펴보다가 아주 묘한 부분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12명의 관장 중에서 무려 2명이 솔로몬 왕의 친딸들과 결혼을 했더라고요. 다밧과 바스맛이라는 딸들이 베나비나답, 아히마스랑 맺어졌잖아요. 네,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죠. 아니, 그냥 시스템만 잘 돌리면 될 텐데 왜 굳이 가족을 그 지방관들이랑 맺어준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단순히 행정을 넘어서는 고도의 정치적 역학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분산,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는 언제나 리스크를 동반하기 마련이거든요. 아, 리스크요? 권한을 줬으니까요. 네, 12명의 지방관장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걷고 물자를 통제할 권한을 딱 주었다는 건 자칫하면 그들이 독자적인 군벌로 성장해서 중앙정부를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헐, 듣고 보니 그렇네요. 권한을 위임하긴 해야 하는데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까 봐 확실한 안전장치를 걸어둔 거군요? 정확합니다. 행정적 또 경제적 부담은 12개로 철저하게 쪼개서 지방으로 밀어내면서도 혈연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결속을 통해서 핵심 지역의 권력은 중앙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긴 겁니다. 와, 중앙 집권화를 혈연으로 해결했네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일종의 아주 부드러운 인질 제도이자 가장 확실한 동맹 시스템이었어요. 겉으로는 공평하게 로드 밸런싱을 쫙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배신을 원천 차단하는 정교한 균형추를 달아놓은 셈입니다. 진짜 행정적 효율이랑 정치적 통제를 동시에 쥐다니 진짜 소름 돋는 설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한 분산과 통제의 12개월 공급망을 쫙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중앙으로 끊임없이 실어나른 물자의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이렇게까지 치밀해야 했는지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제가 수치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 소비의 스케일을 직접 들어보시면 왜 이런 시스템이 필수적이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앞서 살짝 언급했지만 이 문헌에 기록된 하루 소비량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에 가는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그리고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이 무려 100마리예요. 엄청나죠. 수사슴이나 노루, 살찐 새들 같은 건 빼고도 그 정도니까요. 네. 게다가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마병이 12,000명이고 병거의 말을 위한 외양간이 4만 개나 됐다고 나옵니다. 그 수많은 말들을 먹일 보리와 즙까지 이 12명의 관장들이 정확히 자기 달에 맞춰 공급했어요. 네, 한치 오차도 없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물류죠. 전문가님, 근데 저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확 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밀가루 90석에 소 30마리, 양 100마리를 먹어치우는 중앙정부라니요? 이건 아무리 시스템을 12달로 잘 나눴다고 해도 결국 지방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심각한 번아웃 경제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미친 듯한 국가적 사치를 유지하려다 보면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나서 폭동이 터지는 게 정상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표면적인 데이터만 딱 보면 가혹한 스타일이나 착취 구조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문헌이 그리는 당시의 상황은 우리의 예상과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이 막대한 소비를 감당하면서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늘어났다고 나와요. 심지어 다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뼈 빠지게 세금 내면서 막 내 창고가 비어가는데 즐거워할 백성은 세상에 없잖아요. 내부에서 쥐어짠 게 아니라면 이 엄청난 재화는 도대체 어디서 쏟아져 들어온 겁니까? 해답은 바로 지리적 패권, 그러니까 글로벌 무역의 통제권에 있습니다.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당시 영토가 하수, 즉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서 애굽 지경, 그러니까 이집트 국경까지 뻗어 있었다고 나와요. 지도가 엄청나게 넓어졌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주변국들이 공을 바쳤다, 즉 조공을 바쳤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아, 단순히 영토가 넓어졌다는 게 아니라
고대 세계의 핵심 무역로를 장악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아시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잇는 육상 무역의 거대한 고속도로를 통째로 딱 장악해버린 겁니다. 와, 그 길목을 딱 쥐고 있었네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그 한가운데서 거대한 톨게이트이자 물류 허브 역할을 한 거죠. 내부의 농부들에게서 무리하게 쌀과 고기를 뺏은 것이 아니라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관세, 주변국들이 바치는 조공, 그리고 중개무역의 이익으로 그 거대한 국가적 소비를 상쇄하고도 남았던 겁니다. 와, 이제야 퍼즐이 확 맞춰지네요. 국가의 메인 수입원이 내부의 세금이 아니라 외부의 글로벌 무역망에서 나오는 잉여 자본이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국가 경제가 팽창하면서 오히려 낙수 효과를 누렸을 테니 즐거워했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무역 허브의 시민으로서 엄청난 부를 간접적으로 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문헌에 나오는 이 표현이 진짜 막 너무 인상 깊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그러니까 안전하게 살았더라. 아, 그 부분. 이 문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이른바 진정한 평화의 경제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평화의 경제학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씨를 오늘 뿌린다고 다음 달에 뚝딱 열매를 맺는 작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정성껏 가꾸어야 하죠. 아, 그 말은 곧 전쟁이 나거나 막 도적대가 툭하면 들끄는 상황이면 절대 키울 수 없는 작물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심은 나무 아래서 내가 안심하고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거시적인 경제 지표나 숫자가 상승했다는 걸 넘어서 개인의 일상에 완벽한 치안과 장기적인 평화가 보장되었다는 뜻입니다. 국고에 금이 얼마나 넘치게 쌓였는지가 아니라요. 가장 말단에 있는 개인이 불안에 떨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묵묵히 영위할 수 있는 그 미시적인 평화야말로 시스템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는 걸 정확히 짚어주는 거죠. 정말 멋진 통찰입니다. 오늘날에도 막 수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거시적인 성장률, 분기별 매출 최고치 이런 것만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안에 속한 개인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이나 엄청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린다면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완벽한 적용입니다. 지표만 좋다고 다가 아니죠. 12개월의 정교한 공급망, 그리고 글로벌 무역의 장악, 이 모든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결국 개인이 각자의 나무 아래서 쉴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돌아갔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대체 이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조율한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요. 네, 바로 여기서 이 모든 물리적 번영과 시스템적 확장의 뿌리가 되는 리더의 압도적인 지적 역량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문헌은 한 군주의 지성이 어떻게 국가 시스템으로 치환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어요. 기록을 보니까 솔로몬 왕의 지혜가 동양의 모든 사람과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에단이나 헤만, 갈골, 다르다 같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을 완전히 압도했고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사절단을 보냈다고요. 네, 당대 최고의 셀럽이자 지식인이었죠. 그가 남긴 결과물만 봐도 잠언이 3,000가지, 노래가 1,005수나 됩니다. 엄청난 통찰력을 가진 철학자이자 예술가였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그 지혜를 묘사하는 방식이 좀 너무 독특해서 멈칫했습니다. 오, 어떤 부분에서 멈칫하셨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 같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넓은 마음으로 그가 연구한 대상이 참 의외예요. 아, 식물과 동물 이야기군요. 네,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 글로벌 무역 허브의 수장이라면 당연히 뭐 국제 외교학, 거시 경제학, 군사 전략 이런 걸 파고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부터 담벼락에 습기를 먹고 자라는 아주 작은 우슬초 같은 식물을 관찰합니다. 게다가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같은 생태계까지 논했다고 해요. 아니,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대체 왜 담벼락의 작은 이끼나 물고기의 생태를 관찰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딱 보면 아니 바쁜 리더가 굳이 저런 쓸데없는 취미 생활을 왜 하나? 당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이나 쌓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당장 결제할 서류가 산더미일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넓은 마음은 바로 그러한 현엽한 실용주의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개념입니다. 좁은 실용주의를 부순다고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네, 하늘을 뚫고 나갈 듯이 웅장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거시적 생태계부터 음습한 담벼락에서 어떻게든 생존해내는 그 작은 우술초라는 미시적 세계까지 관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고 작은 걸 다 보았다. 맞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감의 지식을 외운 게 아니라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환경의 한계를 생명체들이 어떻게 극복하며 또 생명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했던 겁니다. 아, 유력하네요. 그러니까 그저 식물학이나 동물학을 스펙으로 공부한 게 아니었군요. 생태계의 원리를 치밀하게 관찰하면서 거기서 인간 사회와 거대한 조직이 굴러가는 원리를 유추해낸 건가요? 정확합니다. 새가 어떻게 둥지를 틀고 물고기가 어떻게 치열하게 생존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그 섬세한 관찰력이 있었기에 인간 본성의 아주 미묘한 이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동기에 대해 꿰뚫어보는 3000개의 잠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물의 이치가 결국 인간의 이치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앞서 보신 그 거시적인 시스템, 즉 12개월의 완벽한 공급망을 부작용 없이 딱 설계하려면 결국 미시적인 개체, 즉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경제나 군사 같은 좁은 전공 지식에만 갇히지 않고 우주의 모든 이치를 하나로 연결해내는 통합적 사고의 힘, 이것이 바로 거대한 제국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한 리더십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와, 좁은 우물 안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끝없는 호기심, 그 넓은 마음이 결국 인간의 본성을 뼛속까지 이해하게 만들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수탈하지 않는 시스템을 짜내서 궁극적으로 개개인에게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의 평화를 선사했다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지식이 단순히 리더의 머릿속에서 나 똑똑해 이러고 끝나지 않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 구체적인 물료와 제도로 구현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짜릿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이죠. 지식은 현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번역될 때 비로소 그게 진짜 지혜가 되는 것이니까요. 아, 시스템으로 번역되는 지혜.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볼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비즈니스나 삶의 여러 영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12개월 관장들처럼 특정 시기에 업무나 스트레스가 확 몰리지 않도록 당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분배하는 체계적인 부하분산 시스템이 존재하나요? 스스로 점검해볼 아주 좋은 기준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또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번아웃 상태가 아니라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예측 가능한 평화를 제대로 누리고 계신가요? 이 고대 문헌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롭고 서늘한 진단입니다. 3000년 전의 기록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조직과 일상을 이렇게나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고전이 가진 진짜 힘이겠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한 이 놀라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당장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텍스트를 막 파고들면서 도저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기막힌 평행이론 하나를 당신과 나누며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평행이론이죠? 문헌을 자세히 보면요. 당시 엄청난 풍요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끝없이 늘어나 바닷가에 모래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을 모두 책임져야 했던 리더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해력과 지혜의 크기 역시 똑같이 바닷가에 모래 같다고 표현합니다. 아, 묘한 일치네요. 모래와 모래. 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품어야 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관리해야 할 시스템의 규모가 거대해질 때 리더의 마음과 이해력의 크기도 그 무거운 책임의 무게만큼 무한히 끝없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이 섬뜩하면서도 아름다운 평행선. 책임의 크기만큼 지성도 넓어져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영향력이 커지고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바로 지금.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당신의 이해력의 크기도 저 끝없이 넓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함께 넓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이 묵직한 질문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겨두며 오늘의 깊이 있는 탐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삶과 비즈니스 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포도나무 아래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